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을 앞두고 특별 기획된 시시각각.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청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국면에서 응원봉을 든 2030 청년들은 단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을 흔든 청년들이 광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고 결국 탄핵을 주도하며 정치 흐름을 바꾸는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변화 동력으로 떠오른 청년들을 모시고 이들의 고민과 꿈, 또 바라는 세상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종규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사무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규입니다. 이소연 충남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여인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인표입니다. 황준민 국민의힘 세종시갑 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준민입니다. 네, 그럼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저희의 승리를 맞을 때까지 광장에서 함께합시다. 기다리지만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맡은 바를 다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무기력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광장에 나오셨어요. 먼저 청년들이 이렇게 앞다퉈 광장에 많이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부장님께서. 일단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는 실제로 그런 건지 혹은 매체가 발달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청년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자신의 미래도 너무 불확실한데 대한민국도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손발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요청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소연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광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성 청년들이 자리에 많이 나왔다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해화역 불법 촬영 시위나 미투 운동이나 아니면 디지털 성착취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여성들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을 공약으로 들고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이 여성들의 분노는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장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MZ 여성분들의 특히 어떤 조직된 힘 그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여인표 회장님. 네. 저는 원래 청년들이 이제 밖으로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만 청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자녀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청년들의 인파가 막 몰렸죠. 촛불도 엄청 들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청년들 한 100명 나오면 한 10,000명 나온 걸로 집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나오게 됐죠. 100배 늘려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청년들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배님들, 그 정치인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정치를 좀 운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준민 위원장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본 광장 정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찬반 집회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집회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뭐 옆에 지나가면서 지켜보니까 나이, 뭐 성별, 뭐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광장에 모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그런 광장에서 여러 가지 광경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꼽아주셨으면 싶은 건데 우리 이소연님부터. 저는 우선 그 차가운 바닥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많은 응원봉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저희 BCR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다시 만난 세계를 남녀노소가 다 같이 불렀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말벌 동지들이라고 불리는 연대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무지개 조선소라는 걸 열었거든요. 거기서 연대 투쟁호라는 배를 만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가서 색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광장 속에서 새로운 연대가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교육, 진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최준규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 그랬겠지만 많은 곳에서 진영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총학생 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학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 이제 정쟁이 펼쳐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뭐 사고 날까봐 되게 노심초사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점점 아젠다는 양극단에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양쪽에 모두 청년이 우리 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극단에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캐스팅 보트 혹은 이 정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양극화된 어떤 그런 진영의 싸움에서 그걸 중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 황준민 위원장님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본 거여서 모든 장면이 사실은 인상에 남고요. 저도 이제 각 대학교 앞에 정문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어떤 세력이 오고 또 반대쪽에는 어떤 세력이 와서 되게 입장이 달라서 되게 첨예하게 갈등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요. 사실은 그게 국민들이 그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인표 위원장님? 네, 저는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 사례로 좀 여러 가지 모였으니까 이것저것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특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아까 뭐 연대 새로운 연대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일단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 네,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이 잘 정치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번을 계기로 청년들이 정치 참여가 늘어날 것인가 이걸 또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대선 6.3 대선인데 이때 청년들의 좀 정치 참여가 좀 많아질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제로 2030의 투표율이 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난 조기 대선인 장미 대선 때 굉장히 높은 2030의 투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팡 터졌을 때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2030의 투표율은 또 역대급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청년들의 어떤 표심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높을 것을 전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이소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탄핵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된 요지는 그래서 우리 다음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을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단어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청년들은 이번 탄핵 광장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본인이 참여하면 할수록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광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의회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율을 좀 높일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많이 보입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또 정당을 대표해서도 나오셨으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유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청년의 참여. 청년의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서 근데 이번 조기 대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청년들이 민주주의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몽을 위한 계엄이 사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계속하면은 그걸 아주 잘 시행하는 데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민주주의가 맞을까? 라는 그럼 민주주의가 뭔가, 뭐 진보와 보수가 뭔가라는 이제 좀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 같은 거를 좀 하면서 느꼈던 게 뭐 제가 모르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이루어지면 그 청년이 정치 참여는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뭐 투표를 해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논의와 토론 없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뭐 굳이 투표를 해야 될까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그 대선에서 그 투표율이 높던 낮던 간에 그런 논의에 대한 그 민주주의 교육과 이런 정책 중심의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더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년을 비롯한 여러 많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준민 위원장님께서는? 탄핵 정국 속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이 또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뭐 제 동기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봐도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슬슬 얘기가 통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조기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계엄에 대한 실망감. 사실은 청년 세대가 한국사 책에서만 보던 계엄을 SNS,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으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양대 폭주에 대한 실망감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이 민주당의 양대 폭주를 알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 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 193석을 맡겨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또 조기 대선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혹시라도 반박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박할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좀 이제 직접 청년들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내는 목소리에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에서 배웠고 정치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답을 좀 내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또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혜택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할 텐데 우리 패널분께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건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대전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과 대전의 인프라, 교통적이든 문화적이든 너무 다르고요. 인원들이 이동하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과밀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기회가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부여한 분들은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쪽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거 이외에도 저희는 대학 서열화를 나눈다고 하면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가게끔 강요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가게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높은 서열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또 대기업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지역에 계신 청년들을 계속 머무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청년이 뭐 미래 세대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래가 없는 땅에 청년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때문에 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청년이 빠져나가니까 이거 청년 어떻게 하면 안 빠져나가게 하지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좋은 외양간을 지어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열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아프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소연님께서는 수도권에서 계시다가 또 대전에서 또 꿈과 희망을 찾아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대 입장이긴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 왜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그 대학 서열화 너무 심하잖아요. 학벌주의, 학력주의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삶이다, 좋은 삶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일자리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지내다가 지금 대전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왜 거기로 갔냐? 거기에 뭐가 있길래 거기를 갔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뭐하러 대전에 갔냐? 그래서 농담으로 빵을 좋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어쨌든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이 학교에 온 거거든요. 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어디를 가도 괜찮을 수 있도록 좀 사회가 그런 제도적인 안정망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서울에만 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요. 인서울이 곧 뭐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인표 위원장님. 네. 사실 청년 정책들이 지역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청년 정책을 좀 개발하다 보면 일본이랑 유럽권 미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청년 정책 시도들이 뒤지지 않더라고요.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건데, 근데 실효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정책들이 거의 없어요. 실효성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청년의 트렌드도 엄청 빨리 바뀌고, 그리고 사실 그 트렌드를 청년들도 몰라요. AI도 뭐 청년들 굉장히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AI가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청년들도 그거 쫓아가기에도 이제 바쁜 실정인데 정책들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지방 일자리에 관한 이제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인데 제가 옆에서 좀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면서 봤을 때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제 지원금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되죠. 뭐 지역에서 주는 예산은 굉장히 적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예산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투자를 서울에서 하죠. 그러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럼 대전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실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 네트워크가 풍부한 기업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서울 쪽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포드만 안고 있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을 나가지 않아야 지역 내에서 성장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뺏기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계속 남기게 해줘야 그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역에 남게 되고, 이게 없으면 저는 지방 소멸도 대전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관한 깊이 있는 좀 생각과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 왜냐하면 대전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스타트 기업들을 계속 보존하고 이걸 키워나가야 스타트업 센터가 생겨나고 이 스타트업의 기업 단지들이 생겨나가야 일자리들을 그 지역에서 예산을 줘서 잠깐 생겨나는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뒤늦게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그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을 하고요. 우리 홍준민 위원장님. 아까 세 분이 거의 다 말씀해 주셔서 짧게만 말하면 인프라 그리고 기업, 뭐 연구 단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서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이 지방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야 할 이유가 네.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울림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 서울로 유출돼가는 현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암울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국장님? 저는 수도권 혹은 이제 뭐 제2의 도시들이라고 불리는 광역시들의 먼 어떤 도시들, 먼 지역들부터 하나씩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정말 간단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없습니다. 다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셔가지고 조용하게 지내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겠다 혹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이주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한 번 간 청년은 어떤 핑계거리가 있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멸까지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이소연님.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미래를 좀 그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전보다 더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이 좀 이민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개편을 해서 다른 이주민들,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화적인 충돌이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주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흐름이 생길 수도 있겠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소멸이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문제인 거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UX, UI를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대전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결국 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체감되지 않지만 천천히 청년들이 말라가는 거죠. 근데 장점은 지금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래서 뭐 사투리를 쓰거나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제 근간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애착심이 너무 커서 지역에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대전에서는 그걸 장점으로 세워서 비대면 일자리에 좀 중심을 세워서 전국의 청년들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산이나 뭐 타 지역들이 다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 시점에 뭐 대기업에서 비대면 일자리로 뭐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반대로 대전이 훨씬 더 특색이 있고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플랫폼, 그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10년간이 가장 중요한, 청년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뭐 다 거쳐갈 수 있는 플랫폼 같은 비대면 일자리 센터, 이런 또 제안을 해주셨네요. 우리 황준민 위원장님.
저희 지역을 예시로 들면 세종이라는 도시가 사실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상가 공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규모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이 상징성이 있는 세종뿐만 아니고 이제 더 밑에 있는 진짜 지방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께서도 그 공약 내시는 거 보면 뭐 대통령실 이전, 뭐 국회 이전,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이런 게 이런 문제점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위적인 분산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울에 있는 것을 끌고 내려오기보다는 그러니까 권역별에 있는 도시를 서울급으로 집중 성장을 시켜서 서울에 근접할 수 있는 큰 도시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충청권 메가시티 이런 네,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에서 나온 어떤 정책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어려운 청년들의 실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단어, 뭐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들었던 말이라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했는데요. 쉬었음 청년이 이제 구직 이사도 없고 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학업도 하지 않고 쉬었음 말 그대로 쉬고 있는 거죠. 쉬었음 청년이 지금 전국적으로 45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쉬겠다는 건데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패널 청년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체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쉬었음 청년분들께서 처음부터 쉬고자 마음먹지는 당연히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어떤 한계에 부딪혔거나 벽에 부딪혀서 지쳤기 때문에 쉬었음 청년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뭐 절대적인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경제가 상승해야 된다거나 하는 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보다는 저는 청년 정책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자리 정책이 효능감이 없는 이유가 저는 분절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라고 하면 뭐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에 뭐 일경험을 하고 뭐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큰 파이프라인이 있을 텐데 그 파이프라인을 정책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신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청년 정책들은 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그래서 뭐 어떤 것은 현금성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업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것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일자리를 잠깐 뭐 비정규직으로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당연히 당장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같은 이제 현금성 지원들은 수요나 어떤 인지도가 높고 뭐 다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성 지원부터 시작해서 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다,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정책을 지역에서든 정부에서든 이렇게 내주신 분들께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제시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이제 좀 정책을 따라가는데도 지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일자리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괴를 좀 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청년 실업률이 7%대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 이후로 최고로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결국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신뢰를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소희님께서도 많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떠십니까? 네. 일자리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또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시기상, 그러니까 인생의 시기상 보면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마음심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좀 연결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단순히 일하세요, 일자리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어떻게 꾸리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위원장님.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대부터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청년들하고 좀 만나면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좀 쓸쓸한 단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보통 일자리가 많다라고 할 때 공장의 일자리를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 그렇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청년들 왜 안 들어오냐. 근데 이게 청년들이 사실 공장에서 일을 해도 좋죠. 좋은데 저도 20대 때 그랬지만 부모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이제 좀 훌륭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잘 나가고 싶고 뭐 주변 친구들 잘 나가는데 나도 잘 나가고 싶고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이 좀 불편한 거죠. 그 마음이 앞서서 가지 못하고 사실 두루두루 그냥 친하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잘 먹고 사실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대학교를 거진 다 나오잖아요. 뭐 자기가 진짜 뜻이 있어서 안 가는 거 아니면 갈 수 있으면 다 가는 거고 부모님들도 다 이제 기대를 하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장 일자리를 제 생각에 빼면 그 일자리가 없는 거다라고 쉬운 게 아니라 저는 일자리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뭐 공장에서 이렇게 일해도 되고 어떻게 되고 하지라고 얘기하시는 그 어른들을 보면 되로 여쭙기도 하거든요. 뭐 따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공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오케이를 하시겠냐? 아니면은 뭐 대학원까지 보내놓고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공장에서 취업한다고 하면 오케이를 하시겠냐? 근데 모든 다 이 청년들을 아들과 딸로 본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쉬었다 청년 이 단어 자체가 좀 다시 재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일자리를 다 빼고 진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만 놓고 하면 진짜 일자리가 있는 거냐. 사람들이 쉬는 거냐 아니면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냐를 다시 기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청년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공감이 많이 가는 말씀이시라서 예, 우리 황준미 위원장님. 저는 갈수록 청년들에게 지어지는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갈수록 국내외 경기도 안 좋아지고 청년들 미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평소에는 청년 하다가도 사실은 청년들의 그런 생계에 정말 그 정면으로 영향이 가는 사안에는 청년들에게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결국 국민연금이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었죠. 그래서 괜히 연금 개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문제의 핵심이 저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금 개혁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청년들의 쉬었음 그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좀 내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쉬었음 청년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의제도 나오고 했는데 국가에서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정책 한번 해볼까? 저런 정책 여기서 했었으니까 한번 우리 벤치마킹해서 해볼까? 이것보다 저는 좀 더 근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통계를 지금은 쉬었음 청년이 왜 쉬었음 청년이 되었을까에 통계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조사하고 또 이 사람이 가고 싶은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사해야 이 사람 그 청년들의 맞춤형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계에 기반한 그리고 그 기반하기 위해서 잘 구조적으로 짜여진 통계를 좀 국가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눈높이에 맞게 그 여건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해결책을 빨리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청년 사이에서의 또 갈등을 또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중에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균열까지 좀 또 갈등까지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젠더 갈등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일본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점점 폭을 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젠더 갈등 해법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이면 어떻겠다, 이런 방법이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방법이 있다면 좀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연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된 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가지고 왔고 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공약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슈도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사실 가족 지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여성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왜 남성들에게는 배제하는 일이 될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여성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게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될까?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정치인들만 계속 선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한 거의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민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들이 SNS에 되게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문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 그냥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고 갈라치기 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 대안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유네스코에서 2015년에 만든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고 주제를 맨 처음 주제가 관계 맺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에게 내가 아닌 타자와 어떻게 관계 맺는 걸까? 어떤 식으로 내가 내 호감을 표현하고 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교육이 사실 그 월경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난자, 정자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잘 안 가르친다고 해요. 낙태를 하지 말라는 영상만 보여주는 식으로. 그런 식의 성교육이면은 내가 저 사람과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감각이 안 들잖아요. 그만큼 이 내가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공교육 안에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단지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교육으로 좀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적 성교육, 공교육에서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항상 루틴이 자기 전에 누워서 SNS를 보거나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영상물을 이제 보다가 잠드는 게 이제 일상인데 댓글창을 보기가 무섭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댓글창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스트레스 받으실까요? 혐오의 단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면서 서로 인신공격하고 투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창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까 정치적이나 이런 담론적인 이야기들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좀 저처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비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혐오와 배제의 단어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오락 요소가 돼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사람들한테 소비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안 먹히겠죠. 근데 그럼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다수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부터 일단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 교수 소비 안 하실 겁니다. 저는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소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제안해 주실까요? 방금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SNS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이 사소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라고 하죠. 이제 막 몰려와가지고 막 댓글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사회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갈등의 심화에는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극단적 정치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극단적 정치 세력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어떤 그런 사안에 관련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온 사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부터 일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또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역할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지적 같고요. 우리 유엔피 위원장님. 네, 사실 굉장히 입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근데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갈등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갑자기 또 젠더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단끼리 뭐 이제 그걸 표 나누기 같은 게임으로 바뀌어버리는 내용이 이게 엄청 안 좋은 거고 저는 솔직히 암덩어리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수렴하는 내용들이 진행되는데 여성 인권도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수렴하고 진행하다 보면 남자랑 여자 같이 좋은 겁니다. 여성 인권을 얘기하다 보면 남성 인권도 같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들을 같이 또 논의하다 보면 또 다음 넥스트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서 입을 막아버리거나 네가 얘기하면은 이쪽에서는 더 큰일 날 거 이런 식으로 약간 표방해가지고 양쪽에다가 그런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패널로 놓고 다툼을 유도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의미 자체가 굉장히 유치해지고 싸움으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인분들도 전 계시다 보고 이런 정당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확실히 문제 삼아가지고 사실 그분을 꺼내가지고 빼내고 싶어요. 아예 정치하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청년들끼리 지금 할 것도 되게 많고 머리도 굉장히 아픈데 남녀끼리 막 싸우고 일본도 안 그렇다는데 저희는 전 세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최근에 내용 보면은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젠더 갈등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뭐 그런 거가 큰 문제인 거 마냥 뭐 이렇게 좀 다퉈서 뭔가 이득권을 챙겨야만 하는 그런 내용 마냥 인구의 절반인데 이런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뭔가 사용하려는 내용들은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매우 잘못한 거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문제는 아닙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실존하고 있는 어떤 젠더 갈등에 대해서 네 분 모두 어떤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주셨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 그리고 해결책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설계 정책에 대해서 설계 참여하고 그걸 만들어가고 실행하고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 국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청년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또 열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청년 정책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계 과정에 청년들이 없기 때문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00여 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가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자들을 크게 세 개의 주체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정치인분들 혹은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는 내 밑으로 줄 세우기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혹은 나의 아젠다를
끌어올려주는 청년들의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없는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게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그냥 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맨 땅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연대체나 혹은 이제 청년위원장님, 대학생위원장님 혹은 그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면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주고 그걸 이제 전달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책에 관심 있는 혹은 연구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청년분들도 각자 경험이 다르고 인사이트가 다르고 뭐 지식이 다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되게 로우한 경험이라도 여기저기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청년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해봤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책을 함께 집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청년의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 말만 잘 듣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현재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청년들의 어떤 플랫폼을 잘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좀 강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령층 투표율을 놓고 보면 여전히 5, 60대, 60대보다 20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역대 선거에서 누누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6.3 대선도 있을 텐데 이런 대선에서 물론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황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일단 정치가 청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청년들이 본인들 이 정치라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이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정치권의 그 입장을 청년들에게 대변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청년들의 역할, 그 의견을 대변해서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안에 속해 있는 범주이기도 하고 또 청년 안에도 속해 있는 범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가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되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의견을 잘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인표 회장님. 저도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 안 와가지고 플랫폼 그 역할이 필요하고 싱크탱크 역할이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연속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책 몇 개 이렇게 뽑아놓으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책이 지역 내에서 없어집니다. 바뀌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하든 국힘당에서 하든 그분의 실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정당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면 그 정책이 유지되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여러 당들이 모여서 청년들은 좀 청년 정책을 같이 만들고 위에 선배님들이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저희가 가가지고 정당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걸 못 건들게 해야지 정책이 한 번에 4년 동안에 어차피 실효성이 진행이 되면 보통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연장이 되지 않으면 3년 만에 이 정책이 완성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이 또 변화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이거 없어지고 새로운 거 나오면 이게 되게 예쁜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는 청년들도 정책을 막 내세워서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이 없어지는 내용이면 다음에 참여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좀 다른 지역 내 싱크탱크 청년 정책 집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당색을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한번 청년들끼리 대전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청년 도시를 만들어보자라는 내용과, 그리고 청년들 그 기성 세대들 예를 들면 뭐 선배들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진행돼야만 저는 지역이 좀 올바르고 좀 건강하고 훨씬 좀 크게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정책도
정치도 더 청년답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변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된 어떤 정책의 연속성, 당에 또 흔들리지 않는,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연속성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이 이 시간이 너무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씩 이제 마지막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6.3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또 각자 우리 패널들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있다면 한 1분 정도씩 돌아오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소연님부터. 네, 그 미국의 인권 활동가인 조이 레너드가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편지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 글에서 어떤 대통령상을 얘기를 하냐면 중심 기득권 인물이 아니고 주변부 소외계층의 사람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망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되게 엘리트 중심이고 기득권 중심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는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도자를 말하시는군요. 예. 네. 저는 일단 정치권에서 청년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좀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이제 변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지금 콘크리트층을 유지하기 위한 아젠다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중도층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또 어떻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할지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 여러 공약들을 내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거 정책이나 뭐 일자리 정책,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은데 단순히 파편적으로 해가지고 양산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에 기반해서 뭐 예를 들면 청년 공공주택을 뭐 늘리겠다라는 그런 숫자에 기반한 거라기보다는 청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또 청년의 특성에 따라 청년도 종류가 되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그거에 맞게 설계하는 어떤 자세들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년을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궁금해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황 위원장님. 일단은 기득권 정치의 문을 닫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신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다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기술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기술하면 코인,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급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고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기득권 정치의 문을 닫는 정치인이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인표 위원장님. 저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한국에서 리더하는 종목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정세에 맞춰서 이것저것을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저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각 계층에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내용을 급변하는 내용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거를 빨리빨리 전달을 하려면, 이거를 이제 퍼뜨리려면 마음가짐이 이제 내가 뭔가 정확히 맞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자세,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몇 달 지나 보니까 이게 또 사회가 바뀌었구나, 그런 것들을 제깍제깍 좀 수용해서 이제 국민들한테도 뭔가 갈등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좀 특화도 좀 돼 있으신 분이 좀 되시면 국가적인 좀 갈등도 좀 적어들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급격하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일은 없어도 뭐 국민들이 편안하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른 정치인의 유연한 자세, 유연한 자세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율이 낮고 젊은 정치인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청년들은 누가 뭐래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이들에게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의무일 겁니다. 청년들이 주도해 만들어갈 다시 만난 세계 기대하고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